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7%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했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8분 지각한 학생이 늦잠 잤습니다 라고 말한 후였다고 하죠. 자, 그럼 먼저 쇼트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전선 확대되는 2.8 사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와의 전쟁이 엿새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망자는 2,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진입이 임박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마스가 아기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거나 이스라엘군이 주변을 불바다로 만드는 백린탄을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피해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You see the babies, the mother, the fathers in the bedrooms, in the protection rooms, and how the terrorists kill them. It's not a war. It's not a battlefield. It's a massacre. It's a terror activity. 현재 가자지구로부터 약 5km 떨어진 곳에서 JTBC 이도성 기자가 취재 중입니다. 한낮임에도 하늘에서 수시로 날아드는 로켓포, 이를 요격하는 방어 미사일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주변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포격이 들렸지만 먼 곳에서 들려서 군인들도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계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싸움에도 대비 중인데요. 전선이 점차 확대되면서 민간인 피해는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두 번째 트랙,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입니다. 대법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을 해왔던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주환은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가 피해자분 생전부터 같이 사건을 진행을 했었는데 피해자분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그 어떠한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지금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절대로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트랙, 유치원 교사 선발 0명입니다. 저출산 충격입니다. 내년에는 서울 시내 공립 유치원 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습니다. 올해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은 10명입니다. 최근 학령 인구 감소로 유치원 정원이 줄고 폐원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죠. 서울 지역 유치원 학생 수는 2017년 8만 8천여 명에서 지난해 6만 6천여 명으로 5년 사이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끝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인데요. 올해 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루이바오, 후이바오입니다. 판달배의 품에 안겨 귀여움을 뽐내는 녀석들. 분홍 꼬물이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지난 7월 푸바오의 동생으로 태어난 국내 첫 쌍둥이 아기 판다들에게 이름이 생겼습니다. 네, 바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죠. 각각 슬기로운 보물과 빛나는 보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무려 50만 명이 참여한 대국민 공모 이벤트로 정해진 이름입니다. 태어날 때는 200g도 안 됐지만 100일을 앞둔 지금은 약 30배가 늘어서 5kg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네, 이제 4개월 무렵부터는요, 두 발에 힘이 생겨서 또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쑥쑥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판다 할배 강철원 사육사는요, 건강하게 선장해준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물론 최고의 모성애를 가진 엄마 아이바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고요. 쌍둥이 가족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습니다. 이제 뉴스룸으로 가야죠? 가야죠. 네. 정치권 소식 이어서 달리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5시엔 뉴스 오후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독한입 두 분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기대가 됩니다.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은규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숫자죠. 17.15%포인트. 총선 모의고사, 수도권 민심 미리 보기라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17%포인트 차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먼저 선거 결과에 대한 여야 지도부 평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국 기초단체 중 한 곳에 불과하지만 국민 전체의 민심이라 여기고 그 뜻을 깊이 잘 헤아려 가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네, 듣고 왔는데 두 분도 뭐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지켜보셨을 텐데 4만 표 이상의 차이 예상대로입니까?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격차가 컸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저는 국민들의 민심이 예. 상당히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저는 뭐 이렇게까지 표 차이가 많이 날 걸로는 예상은 못했고 한 10% 정도 차이 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한 17% 예.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원래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박빙 지역, 그 경합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 보통 5% 내외에서 판세가 나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그 김태우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도 2% 차이로 승리를 거뒀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16개월 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17%나 뒤지는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은 얼마만큼 국정 운영과 그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평가받은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반성과 성찰이 매우 필요한 시점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격차가 컸다고 분석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을 보면 예.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한 15%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목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얘기가 있었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 자릿수로 좀 이것을 좁히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다는 얘기를 봤을 때 네. 그런 현실적으로 이제 목표라는 게 좀 이상적인 수치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중간 정도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근데 17%포인트를 넘게 지금 차이가 났다고 하면은 네. 예상보다 굉장히 큰 어떤 격차가 난 거죠. 왜 그랬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여당이 질 수밖에 없고 크게 질 수밖에 없는 크게 지고 나서 이 진 거에 대한 의미도 고약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를 스스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보 전술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 질 수밖에 없는 좀 악조건에서 선거를 치렀지만 예. 이 후보를 예를 들면 훌륭한 사람을 건져서 야, 이 후보를 다음번에 잘 좀 좋은 조건에서 출마시키면은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후보였느냐? 예.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재보궐선거에 이 원인을 초래한 예. 그러한 후보를 대통령이 무리하게 사면해서 출마시키도록 한 네. 그러한 후보였기 때문에 최악의 사실은 후보 전술이 돼버린 상황이 된 것이고 단추부터 꼬였다. 그렇죠. 구도도 사실은 예. 이게 이 구도 자체가 대통령발, 용산발 선거처럼 돼버리는 바람에 네. 정권 심판론으로 스스로 이제 걸어 들어간 그러한 선거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또 이제 구호라든가 이런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네. 뭐 이게 뭐 빌라를 아파트로 뭐 이런 구호 속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예. 거기에 이제 사실은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지역인 것이고 예. 또 세입자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지역인데 빌라를 아파트로 뭐 이렇게 해버리면 예.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선거 전략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후보, 구도, 그다음에 정책 이슈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사실은 맞지 않는 전략으로 임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지더라도 크게 지고 크게 진 거에 대해서도 의미가 상당히 최악의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선거를 여당이 스스로 치렀다. 원인이 용산에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 투표 끝난 그 상황을 잠깐 돌이켜 보면 각 후보 캠프의 모습을 보면 민주당은 이제 북적북적했죠. 근데 국민의힘은 뭐 김기현 대표나 윤재혁 원내대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완패를 예감하고 카메라를 피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도 있는 것인데 뭐 방금 뭐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책임 공방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패배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또 커 보이는 측면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보다는 선거 패배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다시 또 당에서 그런 논란이, 그런 논의가 먼저 시작되는 것은 아직은 좀 시점이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용산과 우리 당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험지 메이커입니다. 험지 메이커란 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서울 수도권 선거를 험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강서구청장도 이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가 왜 험지입니까? 방금 천하람 위원장은 왜 험지였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의원들 모인 단체 대화방에 어려운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힘써줘서 고맙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는데 자 험지였습니까? 그래서 이기기 어려웠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비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선거 패배의 원인을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발전이 있는 것인데 뭐 이제 와서 다 지고 나서 뭐 험지였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은 뭐 정신 승리 아니면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 전 이렇게 보고요. 강서 을 지역 같은 경우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성태 전 의원이 내리 3선까지 했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 지역에 대해서 또 지난 지방선거의 바로 직전에 김태우 후보가 2%포인트 차로 이긴 지역인데 이제 와서 험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좀 궁색한 저는 핑계로 보여지고요. 저는 민심의 이 준엄한 심판, 이 엄중한 꾸짖음에 대해서 즉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은 좀 겸허하게 그 반성의 원인을 즉각 당 안에서 찾고 지금이라도 책임질 사람들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저는 선출직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 당 대표부터 다 일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험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선거의 의미를 좀 축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험지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뭐 험지라고 할 수도 있는 맥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고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조직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조직력에 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선거가 본질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조건에서 그래도 잘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매끄럽게 잘 되고 잘 싸웠다라는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사실은 용산의 고집에 따라서 최악의 선거 전략을 사실은 국민의힘이 강제당한 선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우 후보를 사면하지 않았다면 사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내부에서 무공천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 이걸 차라리 무공천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우위일 수 있는 선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원인 제공한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원칙대로 무공천한다라고 해서 넘어갔으면은 그 무공천한 거의 원칙을 가지고 총선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살려서 우리는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걸 어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정말 이 좀 중도적인 성격의 지역 일꾼에 가까운 그러한 이 중앙 정치와는 좀 거리가 있는 후보를 따로 공천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선거의 어떤 색깔을 좀 이 중도화해가지고 좀 거기에 맞는 전술을 펼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치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용산에서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선거 전술을 강제할 때 당이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끌려간 선거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할 거는 험지여서 우리가 좀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오히려 반성을 해야죠. 왜 용산이 그렇게 할 때 용산이 그런 기류일 때 우리가 한마디도 못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는 이렇게 겁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지도부라는 이제 혹평을 얻고 있는 지도부인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17% 정도까지도 졌으면요. 이 지금 패배의 원인을 더 진단할 그런 기회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당장의 선출직 지도부들이 다 사퇴하고
당을 지금 일신해도 지금 모자른 상황 아니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당내에서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서는 사람 매우 없는 것 같고요. 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지명직 수준에서나 아니면 임명직 수준에서만 책임을 지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본질을 건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심이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민심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당을 좀 제대로 진단하고 그 진단에 맞는 해법을 지금 강구할 때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선거 표차를 글쎄요 거의 비슷하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잠깐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뭐 무속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어디 의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데이터를 보고 얘기 드리는 게 지난번에 21대 총선이죠. 2020년 총선에서 강서 갑을병이 있습니다. 강서 갑을병의 양당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은 17.87%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거 그대로 좀 간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18% 차이로 진다 이런 인디언 기우제식의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사이비 평론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사이비 평론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들어맞았어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패배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체제를 계속 끌고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도 들어맞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진단하는 거에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만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힘으로 지금 당대표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둘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17% 차이로 18%로 진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평론에 대해서 뭐 사이비 평론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그 사전에 좀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를 딱 열고 나니까 누가 진짜고 누가 사이비인지가 그냥 그대로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의 또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지도부를 맡고 있고 당에서 중책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민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둔감한가. 그렇다면 무능을 입증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 민심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 사입이다라고 만약에 비판을 했다라면 이건 좀 악의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은 어떻게 해도 설명이 잘 되지를 않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민심 속으로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전 이 심판의 기조가 전 총선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께는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그 후보 공천, 김태우 후보 공천부터 단추가 잘못 짜여졌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결과도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라는 멘트 그런 보도도 있었고 또 뭐 국민의 뜻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몇 시간 전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후에 자진 사퇴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입장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늦게까지 선거 결과를 지켜봤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가 선거 결과를 지켜봤다는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대통령실이 선거 결과를 좀 무겁게 보고 있는 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행 후보자의 이러한 나름대로의 자진 사퇴의 결단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심이 뭔가 심상치 않구나라는 그러한 인식에 따른 어떠한 조치라면 그거는 일견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민심이 이제라도 이렇게 돌아섰다는 거를 깨닫고 뭔가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저는 그거는 평가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다만 좀 이 맥락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거하고 김행 후보자가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는 이유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김행 후보자의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라든가 그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은 자신이 운영하는데 관여한 어떤 이 언론사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청문회 끝까지 임하지 못하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가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적절한 어떤 문제인 것이지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조건이 있는 가운데 중간에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다든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실은 뭐 자진 사퇴를 하고 안 하고가 갈리는 것도 그것도 이제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행 후보자의 이 논란이 이번 선거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맞기 전에 반성을 하고 뭐 좀 조치를 취해야지. 두드려 맞고 나서 반성한다고 하고 두들겨 맞고 나서 이제 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이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여서 이게
맞고 나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네. 그 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 전에 미리 풀었어야 된다. 그렇죠. 고쳤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은 논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가장 그래도 이 정권에 대해서 그래도 좀 여러 가지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낙관적이고 우호적인 논조예요. 이 사설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지면 그래도 좀 전화위복이다. 야. 그렇지 않으면 설상가상이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이제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김행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그냥 그래도 이 정도 정리했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조금 넘어가서 해볼게요. 뭐 이번에 승리를 했는데 이번 승리가 또 마냥 민주당의 호재냐, 마냥 좋아하고 있을 것이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내년 총선이라는 이제 본 게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안 때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도취해가지고 그냥 이재명 체제로 이렇게 이겼어. 이 상태로 내년 총선 가도 압승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땐 대걸레 없이 바로 쇠몽둥이가 날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쇠몽둥이가 날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이번 이제 승리를 두고 이게 승리가 잘못 해석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도 그 전에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은 이번에 그 양당 기득권 체제 하에서 서로 적대적 공생 관계 그러면서 상대방이 못했을 때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로서 이번에 승리를 크게 거둔 것이거든요. 반사이익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민주당도 이 승리의 저주 속에서 아무런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은 뭐 총선까지 이 상황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은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혁신의 노력들을 해왔지만은 김문경 혁신위가 그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철회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는 막 부결을 호소하거나 또 가결자를 색출하는 여러 가지 당내 반민주적인 모습들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당원들 사이에서도 뭐 가결파들에 대해서 그 당도로 수박의 당도에 비유하는 이제 이 지경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당내 이런 경직성이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로 가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과 흐름에 대해서 뭔가 좀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은 저는 총선 때 가서는 또 여러 가지 구도면에서 다른 상황이 또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혁신의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좀 공고화되는 그런 좀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이제 좀 측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충분히 지금 총선 치를 수 있다라는 게 증명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길로 쭉 끌고 가면서 공천이라든가 그런 기조로 이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전략을 세울 텐데 이번에 그런데 선거 공학이라는 측면에서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뭘 느껴야 되냐면 진교훈 후보가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강서구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뭘 봤냐면 일단은 김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쭉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사면을 해가지고 뭔가 무리하게 지금 공천한 후보다라는 거 이거를 첫 번째로 인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 후보가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선거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거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한 거에 대한 찬반 구도가 쫙 잡히면서 정권 심판론으로만 사실은 선거가 치러지는 구도 속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승한 거거든요. 그러면 총선으로 갔을 때 그러한 정권 심판론만 갖고 선거를 치른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상당히 선방하고 상당히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는 정권 심판론이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전히 예를 들면 뭐 재판부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법적 논란이 남아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한 축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 강서구청장 선거와 같은 그러한 구도일 것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를 마찬가지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라는 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를 같이 고민의 범주에 넣지 않으면 지금 이제 여기서 실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오늘 하루만큼 본 민주당의 좋은 날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먼저 기소하고 대북 송금 위중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어제 국감장에 나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과 오늘 민주당의 반응도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확신했다는 얘기잖아요. 검찰 입장이 저겁니다. 저는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린 것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다시 정치검찰이 국면 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 아닙니까? 정치검찰이 국면 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었는데 오늘 기소한 검찰의 타이밍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 뭐 시점 자체는 상당히 좀 공교롭죠. 예. 이렇게 뭐 우리가 언론에서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예. 공교로움은 있는데 예. 사실 구속영장의 기각이라는 것이 유무죄를 다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수사의 형태를 정하는 재판이고 거기선 이재명 대표가 기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구속 기소는 당연히 정해진 수순이었고요. 예. 거기다 백현동 같은 경우는 그 옹벽 아파트에서 사실은 그 종상향을 4단계나 해주면서 이것은 뭐 배임의 그 혐의도 있지만 직권남용의 혐의까지도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 이건 당연히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검찰이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많은 재판들을 이제 받아야 될 그런 좀 처지가 된 거 아닌가 당연한 수순으로 저는 봅니다. 네. 추가 혐의가 남아 있잖아요. 뭐 위중교사랑 대북 송금 있는데 이건 뭐 영장 재청구할 것이냐, 뭐 순차 기소할 것이냐 여러 전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 검찰이 수사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예. 수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기소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도 없고요. 예. 당연히 기소를 하고 기소를 하면 언제나 민주당은 저렇게 정치적 기소이고 이게 시점이 공교롭습니다라고 언제든지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럼 언제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공교롭지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인데 예. 근데 제가 민주당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최대한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재판도 받아야 되고 기소가 된다는 것은 예. 최대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일정하고 법적인 이 부분하고는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시켜야 한다. 분리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정치적인 비전이 이만큼 있고 앞으로 정치적인 뭔가를 이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약점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선택해줘야 됩니다라는 거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비전을 얼만큼 총선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보여줄 거냐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예. 계속 검찰, 뭐 무리한 무도한 검찰, 한동훈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함정을 스스로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네. 좀 뭐 인식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는데 정말 이렇게 판이 커져서 이렇게 많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대 원룸에서 사회 속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혜진 변호사, 진술 분석 전문가 김미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주시죠. 늦잠 잤습니다.입니다. 자,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한 고3 남학생의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사파로 재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사건이 지난 8월에 일어났고요. 대전의 한 고등학교인데 이 지각을 한 학생을 선생님이 이제 때렸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변호사님? 네, 그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예. 그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기숙사에서 자다가 8분 정도 늦게 교실에 도착을 합니다. 예. 교사가 왜 지각했냐 이렇게 묻자 늦잠 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자 교사가 갑자기 이제 학생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쳐요. 복도로 나간 남학생이 늦잠 잤습니다. 이 6글자가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자 이제 이 교사가 뺨 2대를 때리거든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이 교사가 이 학생을 폭행했던 장면은 복도의 CCTV에 모두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학교 CCTV요? 네, 그리고 목격한 학생들이 이제 교장실로 가서 상황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학교 측은 이런 그 교사의 행동에 대해서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고요. 예. 현재 그 경찰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체적 아동학대이거든요. 네. 이 부분으로 이제 교사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8분 지각을 했고 늦잠 잤습니다 했더니 목을 졸랐고 뭐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뺨을 때렸다. 자, 학생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하나요? 지금 학생은 이제
뺨 때린 행위로 해서 뺨이 이제 부어 오른 상태이고요. 네. 목을 이제 조르는 과정에서 목에도 상처가 나서 저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상처 자국이 있고요. 턱 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학생의 어머니는 사실 이제 교육 과정에서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자신은 생각해 왔다. 그렇지만 이런 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어떤 그 체벌 행위를 넘어선 학대이자 이제 폭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조차도 정당한 체벌은 개인적으로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선을 넘어선 것이다. 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새 사실 최근에 뭐 교권 침해 이슈가 워낙 많았고 저희도 두 분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의 인권이 또 반대로 간과돼서는 안 되겠죠. 80년대도 아니고 교사가 학생의 목을 졸랐다. 심지어 또 폭력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목을 조르고 밀치고 이제 뺨을 때리고. 이 교사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피해 학생 측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다루다 보니까 교사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늦잠을 잔 상태에서 지각을 했을 때 당연히 교사가 뭐 사유를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늦잠 잤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게 뭐 그렇게 맞을 짓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는 그것과 더불어 잘못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부분에 화가 났을 가능성.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늦잠 잤습니다라는 말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의사소통이라는 게 이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동이 중요하거든요. 또 뉘앙스라든지. 그렇죠. 말투라든지 아니면 태도라든지 이 과정에서 뭐 화가 날, 뭐 분노를 유발할 만한 뭐 그런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문제 행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폭행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좀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또 학교와 교사 입장을 듣기 위해서 학교 측이랑도 연락을 계속 시도를 했는데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학생 측의 주장을 위주로 좀 사건을 설명을 들었는데 자, 대신 이 대전 교사 노조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교권 추락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출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이도 계속 등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뭐 학생의 불손한 언행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고 뭐 뺨을 때리는 이런 행위들은 도를 넘었다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출근을 하고 학생은 등교를 한다. 같은 공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적절한 이 보호 조치가 취해졌나 이런 의문이 또 들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학교폭력은 맞거든요. 실제로 이제 학교폭력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이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은 일단 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있어도 가해 교사에 대한 조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학생이냐 교사이냐에 따라 좀 구분이 되는군요. 네, 근데 이 가해 교사인 경우에는 이게 학교장의 직권으로 가해 교사가 이제 학교폭력의 이제 가해자로 이제 가해자인 사건에 있어서는 명시적으로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한 일단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체 없이 분리해야 될 의무가 학교장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달 말에 이미 학교폭력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지금 뭐 심리상담 조언 요 정도만 이제 보호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그것 외에도 일단은 지금 가해자랑 피해자랑 같은 공간, 같은 학급에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된다면 사실 피해자의 어떤 반대 의사가 없다면 학교장이 조금 재량으로 이런 것들은 뭐 학급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실질적인 분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의문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부모 측에 따르면 이제 학생이 교사를 학교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좀 심리적인 부담도 느끼고 있다라고 하던데 자, 최근에 이제 워낙 교권 침해 이슈가 많았죠. 그래서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새 고시 사항을 9월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면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생이 어떤 흉기라든지 위협적인 물건을 들고 뭐 난동을 부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물리력을 쓸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이번 사건을 적용할 수도 있을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체벌과 저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물리적 제지 다른 거잖아요. 네, 물리적 제지, 폭력, 체벌 이거 각각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물리적 제지와는 전혀 무관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국회 CCTV나 이런 것들로도 확인이 가능할 건데요. 일단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체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매우 낮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학부모들이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이렇게 체벌이라고 이제 본인은 정당한 훈육 과정이었다, 지도 과정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정말 지도 과정이었는지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체벌에 대한 인식입니다. 일단 체벌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불법이고요. 체벌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제 입장들이 좀 있긴 한데 그 사유도 뭔가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이겠지만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런 체벌을 가했을 때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뭐 지속적으로 이걸 내재화시켜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이런 효과는 없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또 문제는 이렇게 훈육된 아이들은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학습하기 때문에 저게 해결책인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벌 자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방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 제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저는 폭력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리적 제지와 폭력의 차이는 무엇이냐? 교사에게 물리적 제지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이가 이런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해서 교사나 다른 아이 혹은 본인 스스로에게 뭔가 위험성 있는 행동을 할 때 뭐 물리적인 뭐 팔을 잡는다던가 이런 행위가 과거에는 뭐 학대 행위로 고소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가능하다라고 한 것이고요. 일방적으로 이런 행위에 폭력 행위와는 뭐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뭐 이제 경찰의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시죠. 자, 타고 있어요. 누가 타고 있을까요? 자, 사진이랑 같이 보면서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신생아가 병원에서 집으로 이동 중입니다. 느려도 양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차 뒤에 이렇게 문구를 A4 용지에 써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주 MBC 아나운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출산 소감과 함께 이제 소셜 미디어에 해당 사진을 올렸습니다. 일단 출산 축하드리고, 자, 근데 이 사진을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또 때 아닌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자, 박사님, 어떤 누리꾼 반응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게 누리꾼들 반응 때문에 사실 좀 더 이슈가 된 사안인데요. 이 문구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옹호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아니 천천히 간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는데 이게 왜 욕먹을 일이냐, 뭐 저런 걸 가지고 화가 나지라는 입장들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저출산 국가인데 이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신생아 머리를 흔들리게 하면 안 되니까 좀 느리게 가려고 그렇게 쓴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이 이제 옹호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오버다. 그러니까 세상에 귀한 자식 혼자만 낳아서 키웠냐, 이런 아이들이 커서 뭐 금쪽이가 된다든지 뭐 극성 부모라든지 여기에 좀 죄송하다라는 문구를 좀 붙였으면 어땠을까? 문구를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또 하나는 뭐 양보를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느 반응에 더 공감이 가시나요? 글쎄요, 이렇게 너그러이 봐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냥 뭐 차량에 붙였다면은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찍어서 일단 자신의 SNS에 올려서 오히려 더 이슈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에 붙였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어쨌든 차량에 지금 이렇게 부착해 놓은 문구 때문에 네. 공공연하게 지금 많이 좀 문제가 있고 또 불쾌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이게 이 아이에 대한 얘기라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요즘 워낙에 또 저출생 시대에 아이도 귀하지만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가 충만한 시기는 아니거든요. 노키즈존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아, 이래서 참 아이 낳기 어렵구나, 배려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다가 또 이런 너그러운 상황을 이용해서 배려를 강요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뭐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일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러저러한 포인트가 또 불쾌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갑론을박이 오가서 또 화제가 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보통 이 차량에 이제 붙이는 스티커 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초보 운전자들이 스티커 붙인 거 가지고 또 이제 막 온라인에서 막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건 좀 싶은 황당한 문구들 지금 보시면 제가 정리했어요. 협박형, 건들면 뭐 죽는다. 안 되죠. 저러면 죽이면 안 되죠. 짐승이 타고 있다. 내 차는 두 번째 차라서 부셔져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글쎄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쫓아가서 어떻게 하겠다. 저거는 범행을 예고해서 법적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도 있습니다. 뭘 봐? 초보 처음 봐? 이렇게 시비를 걸면 안 되지 않나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사진도 볼까요? 자, 이 경우는 딱 처음에 보고 전 이해가 안 됐어요. 미래의 판검사가 타고 있다. 아이가 타고 있다는 건데.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아주 영특해서 미래의 판검사가 될지도 모른다. 자, 또 다른 사진. 자, 끼어들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방어운전이다. 독백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저는 이 경우에는 좀 양보하고 싶습니다. 부산 첫 운전 오른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양보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사례들을 봤는데 두 분 어느 문구가 가장 화가 나시나요? 네. 저는 사실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기발하다. 창의력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기분 나쁜 건 첫 번째. 그냥 딱 그림으로도 불쾌한 감정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본 것과 반대로 전 좀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결초본이다라고 해서 사진은 없지만 사진은 없지만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잘 봐주시면 다른 초보분께 보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초보은 이렇게 그렇죠.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게 저것도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기분 나쁜 상태에서는 우리가 딱 보고도 직관적으로 기분이 나쁘니까 저 사람 봐주고 싶은 생각 별로 없거든요. 불쾌한 상황에서는 행동도 거칠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것 불쾌감을 주는 표시를 하는 문구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지만 좀 재미있고 유쾌하고 좀 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긍정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안전 문제가 없다면 좀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 협박형 문구들 있었잖아요. 쫓아가겠다.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 그나마 지금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읍소형이 가장 그래도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읍소형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쓰럽습니다. 읍소형. 근데 이걸 잘못 붙였다가는 사실 처벌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일단은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이런 걸 하면 안 되고요. 하위법령 시행령에 보면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 기호, 문자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아예 법적으로 좀 혐오감, 욕설 이런 거 주면 안 된다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벌금 30만 원이로 처벌이 되는 범죄인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약간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실제로 이제 단속이나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드물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커 부착 행위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좀 환기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에 정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부착이나 문구 부착이 뭔가 개인의 가치관이나 개성 표현으로만 지금 집중하는 것보다는 정말 안전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도구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보면서 좀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초보 운전이라는 표기를 맞아요. 하는 게 의무였던 시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95년도에는 6개월 동안 운전면허 취득하고 6개월 동안은 초보 운전이라고 표시를 차에 부착해야 될 의무가 도로교통법상 있었는데요. 99년에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초보 운전인 거를 알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초보 운전이네 하고 좀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든지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한다든지. 겁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게 안전에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아서 99년에 완전히 폐지가 되고 지금은 사실 그런 부착 의무는 우리가 없죠. 근데 다양한 그 주요 선진국에서는 뭐 인적 특성이라든지 장애, 고령, 뭐 운전면허 그 시기, 취득 시기 이런 거에 따라서 규격화된 표지를 붙이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무분별한 스티커보다는 규격화된 스티커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는 아예 이렇게 딱 정해놓은 그런 게 있는 경우도 있군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안도 뭐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우리 같이 좀 논의해보면 또 도로 안전을 위해서 또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보니 들어보니 해보니 그래서 보니가 됐죠. 오늘도 뉴스 오후의 활력소. 네, 정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인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안에는 뭐 저금 하나도 안 했나 보죠? 돈이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단 비어 있습니다. 어떤 본이 준비했습니까? 오늘 바꿔보니입니다. 아쉽지만 이 저금통 안에 있는 동전을 지폐로 다 바꾸고 왔습니다. 바꾸고 왔군요. 그래서 비어 있습니다. 쏠쏠했겠는데요? 그건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저금통이라는 것 자체를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릴 때는 이거 한 땀 한 땀 채워가지고 또 막 다 꽉 해서 엄마 나 이거 다 채웠어 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은행 들고 가는 재미가. 맞아요. 요즘은 동전 자체를 뭐 좀 잘 안 쓰니까 거의 안 쓰죠. 그래서 며칠 전 이제 한국은행 금고에 동전이 쌓이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집계된 주화 순환수 금액, 즉 환수액에서 발행액을 뺀 금액이 15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제 동전을 쓰는 사람이 줄다 보니까 한국은행에 점점 동전이 쌓이게 되고 새로 발행하는 주기도 느려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전 많이 안 쓴다? 많이 안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나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뭐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 이런 거 했던 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안 하죠? 그거 안 하죠? 네, 안 한 지 좀 됐습니다. 잠자는 동전을 재유통시킨다는 명목으로 2008년부터 실시했는데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자고 있던 제 돼지 저금통을 꺼내 직접 동전을 지폐로 바꿔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직접 동전 교환 바꿔보니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이런 돼지 저금통 오랜만이시죠? 동전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해서 저도 집 안 한 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이 저금통 들고 나와 봤는데요. 제가 오늘 한번 이 동전을 직접 바꿔보겠습니다. 가시죠. 사실 저도 이 기계는 처음 보는데 아예 이렇게 동전 사용량이 줄었다는 안내문도 나와 있어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 배를 갈라야 돼요. 너무 이 귀여운 돼지 저금통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는데 근데 한번 갈라보죠. 배를 갈랐어요.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있어서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은행과 같이 카드를 넣으시거나 통장을 넣어주십시오. 저는 이게 뭐 카드로 입금이 되나 본데 카드 통장 안 갖고 와가지고 무통장으로 갈게요. 동전을 퇴부에 넣고 이제 동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얼마 나올지 너무 기대되네요. 바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동전을 세고 있습니다. 오,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나올지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저녁값은 나오려나? 계속 올라간다. 2만 원 돌파. 3만 원 넘었다. 4만 원 넘나?
솔직히 말하면 좀 무거워가지고 한 5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과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3, 4년 동안 교환하신 분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오늘 아예 이렇게 동전을 또 지폐로 바꿔보니까 엄청 색다르네요. 동전 사용량이 많이 줄었다는데 오늘 바꿔보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 이제 동전 모으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꾸려고 갔더니 방금 보신 것처럼 이게 동전 바꿔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언제든지 간다고 동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39,630원 모았더라고요. 예.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한동안 열심히 모은 돈인데 오늘 이제 앵커랑 같이 밥 먹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은 동전은 다시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100원짜리야 가끔 잔돈으로 내지만 10원짜리는 앞으로 쓸 곳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10원짜리 가끔 생겨서 저금통에 넣으면서도 이걸 언제 쓸까 이런 생각하긴 해요. 맞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10원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또 화폐 가치보다 제조 원가가 더 비싸거든요. 단가는 기밀이라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 개당 20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 만드는데 20원이 든다? 네. 그러면은 뭐 예산 측면에서는 좀 없애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밖에. 근데 지폐 환수율은 좀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폐는 좀 많이 쓰는 겁니까? 어때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올해 들어 7월까지 지폐 환수율은 85%라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썼다는 말인데 5만 원권만 놓고 보면 한때 20% 초반대까지 이제 환수율이 떨어졌다가 같은 기간 77%에 달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5만 원권은 좀 활발히 쓰고 있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대면 거래가 활성화한 영향도 있겠고요. 또 금리가 오르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기회비용이 크다고 생각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예전에는 그 동전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날짜, 연도 지금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예. 좀 잘 안 쓰긴 하지만 동전이 진짜 역사 속으로 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동전 바꿔보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병원 인력 확충하고 공공병원 강화하자. 병원 인력 확충하고 공공병원 강화하자. 공공병원 강화하자. 승리하자. 투쟁. 필수 인력마저 충원하지 못하고 매번 인력 부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단 한 명의 인력도 충원되지 않은 부서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노동 강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물가 인상 반영하여 실질 임금 인상하자. 연금밖에 없는데 연금을 18% 노조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든지 철도 노조에게. 네, 뉴스 마지막 코너죠.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오후의 키워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민기, 오키영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저도 오키영처럼 오늘은 안경을 좀 써봤습니다. 네,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돈자랑입니다. 돈자랑. 네. 연관어 보니까 예. 간부라는 말 있고 몰수, 재산 이런 키워드가 좀 눈에 띄네요. 돈자랑과 몰수는 네. 너무 좀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돈자랑.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제 플렉스라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네. 플렉스 한번 잘못했다가 그 집안이 풍비박산난 사람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나라 소식은 아니고요. 네. 중국 이야기인데 그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SNS가 발단이 됐어요.
북극 맥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는데 북극 맥이? 네. 북극의 맥이가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자기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내가 아는 건 우리 집 재산 규모가 9자리 수라는 것. 9자리 수 계산해봤더니 가장 적어도 이제 1억 위안 돼가지고 예. 한 뭐 184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네. 우리 집 재산 많은 중국인이 제공한 것이다. 내가 아. 어떻게 중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냐. 뭐 이런 글들 달았네요. 네. 첫 번째 아까 나왔던 건 모르겠는데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중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은 조롱 섞인 반응 아닙니까? 중국이 우리 집은 돈 벌게 해줬어 뭐 이런 뭐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났겠죠. 예. 네, 비판 댓글이 엄청 달렸는데 예. 글쓴이 답글은 더 이제 심각하다고 합니다. 비판 댓글에다 답글을 또 달았어요. 네. 뭐라고 북극 맥이가. 예. 예. 보시죠. 살찐 돼지는 개순물만 먹는다. 예. 나를 욕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번 돈을 나는 하루 만에 다 써버린다. 집안에 청장급 이상 간부가 없는 사람은 나를 욕할 자격이 없다. 너희는 나를 욕하지만 난 그 사이에 너희들 1년 벌 돈 다 써. 하루만이면 쓴다고. 멘탈이 굉장합니다. 그렇죠.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제 이런 사람들 빌런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누리꾼들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그러겠네요. 북극 매기가 누구냐 알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SNS에 할아버지 사진 올리고 가족 7명이 호주로 이민 갔다고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걸 바탕으로 역대 공산당 간부 중에 가족들이 호주 이민 간 사람을 역추적해서 알아냈다고 해요. 예. 대단하긴 하네요, 이것도. 그렇죠. 예. 인구가 많아서 그럴까요? 어쨌든 알고 봤더니 선전시 교통국 화물운수관리분국의 전 분국장이었던 중경치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바로 조사를 들어갔고요. 예. 이분이 이제 2007년에 은퇴했는데 은퇴한 지 16년 만에 예. 지금 부정축제로 재산 몰수당하고 네. 당적까지 박탈이 돼버렸습니다. 은퇴한 지가 지금 16년이나 지났는데 네. 인생의 쓴맛을 뭐랄까요? 손녀 덕분에. 덕분에 제대로 본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군요. 사람들 잘못 건드린 거예요. 조롱까지는 하지 말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 집권한 뒤로 지금 중국이 대대적인 부정부패와의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부패 혐의로 처벌한 관료가 374만 명. 와우. 네,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번 북극매기 사건이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랬겠네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논평을 내놨습니다. 예. 내용이 더 뼈를 때리는데요. 예. 뭐라고 했냐면 북극매기가 신중하지 못해 부패 척결에 공을 세워 할아버지를 끌어내렸다. 공을 세웠네요. 네. 부패의 꼬리는 언젠간 잡힌다. 손녀가 사실은 정의의 사도라서 할아버지 부정부패를 고발하려고 일부러 고도의 작전. 네 덕분에 잡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진 않겠죠. 그 정도까지 머리를 썼을까요? 네, 부정부패는 꼬리가 잡힌다는 거.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갈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상품명입니다. 예. 이런 거 하나 볼게요. 뭐 브랜드나 디자인, 상품, 한글 이런 단어가 눈에 띄죠? 네. 네. 상품명 우리가 오키의 특성상 네. 뭐 보통 상품명 갖고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름입니까? 네, 그냥 이름 가져올 수가 없죠. 일단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사진을요. 네.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네. 한글로 써 있는데 일본어도 있고 그렇죠. 읽을 수가 없어요. 땡존맛 김치라고 돼 있죠. 저거를 읽게 되면 이제 네. 저희 제작진은 맞아요. 양복을 입고 맞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 제가 저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계시니까 예. 이게 온라인에서 진짜 많이 쓰는 속어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맛있을 때 쓰는 그런 말인데 예. 사실 안 좋은 표현이죠. 이게 떡하니 상품명에 들어간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이 김치를 출시를 했는데 예. 일본 제조사 텐마사랑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공동 개발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 1일에 판매 시작을 했는데 예. 이 이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논란이 되고도 남죠. 네. 근데 지금 두 분도 못 읽으시잖아요. 지금 죄진 것처럼. 웃음이 나오고 그렇죠? 입이 안 떨어져요. 네. 근데 이 말의 어원에 예. 욕설이 포함이 돼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시끌시끌했거든요. 예. 그래서 반응을 좀 보면요. 예. 야, 김치가 진짜 맛있긴 해. 예, 번역기가 최신판인 듯 MZ스럽다. 예, 그리고 속어 너무 흔하게 쓰이는 건 문제. 아무리 그래도 이걸 상품명에 쓰는 거는 과하다. 그렇죠. 이런 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거 이름
바꿔야죠. 바꾸겠죠? 어떻게 될까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제조사도 예. 상품명을 바꾸겠다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문에 뭐라고 썼냐면 매우 맛있다를 강조하는 의미로 상품에 사용한 것이다. 논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상품 이름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장문은 또 굉장히 정상적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속어가 참 일본에서까지 쓰인다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외국어 배울 때 욕부터 배운다는 얘기 맞아요.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저기 김치 이름으로 등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 분들이 최신 유행 단어를 더 빠르게 배우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표준어보다는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을 듣고 한국어를 좀 배우시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욕을 먼저 배우는 경우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많이 찾는 관광지에서도 속어로 쓰인 한글 광고판이 많다고 하는데 이번엔 태국이에요. 또 있어요? 네, 땡땡맛 해물 부침개. 야, 이거는 심하다. 빨리 빼주세요. 네. 그래서 한글 이제 지킴이, 그러니까 한글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이번 논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속어 사용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진짜 뭐 그냥 있는 말인 줄 알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 많긴 그리고 맞긴 하지만 한국엔 좋은 말, 예쁜 말도 많으니까요. 잘 골라가면서 써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죠. 네, 마지막 키워드 경로우대입니다. 네, 보면 뭐 할인, 입장, 신분증, 카드 이런 단어가 연관어로 뜨고 있습니다. 오늘 왜 올라왔나요, 경로우대? 그러니까 이 속어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단어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이런 그런 키워드인데요. 혹시 지하철 타시면서 이런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르신 건강하세요. 언제 있으세요? 나오는 거예요? 언제? 그렇죠. 그런 멘트가 나와요? 지하철에서 최근에 그 65세 이상 경로우대 승객이 카드를 찍으면 카드 찍을 때 안내 음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65세 넘은 어르신들이 지하철 무료로 이제 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어르신 모시는 가정에서 이 카드를 돌려가면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 사용을 막으려고 경로우대 카드를 찍으면 이런 안내 음성이 나오게 하도록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일종의 확인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학생들도 학생 카드 찍으면 띡 학생입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멘트는 들을 수 없게 됐어요. 서울에서는 지난 6월에 도입해서 원래 전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일부 노선에서만 적용하고 있었고요. 어르신들이 아주 거세게 반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짜로 태워준다고 생색내냐, 나이 들었다고 낙인 찍는 기분이 든다. 차라리 영무원을 두고서 무임승차를 예방해라. 이런 반응들을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삑 소리 나고 지나가는데 나만 어르신 이렇게 불리는 게 좀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어르신이라는 단어 빼고 건강하세요만 나오게 이제 수정을 했고요. 부산 지하철은 감사합니다. 대전 지하철은 까치 울음소리로 정했다고 합니다. 까치는 어떻게 우나요? 까마귀인가요? 까마귀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원래 도입했다가 5일 만에 아예 중단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부정승차 문제가 있으니까 고육지책인 셈인데 어르신들 좀 불편하지 않을 묘안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오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